미국으로 떠난다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눈 한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녀는 공항으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가족들이 수소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출국한 기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묘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여성이 사라진 것이죠.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며 연락을 끊은 채 말입니다. 두 여성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과연 천안에서 벌어진 이 연쇄 실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4년 연말,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년째 근무 중이던 김미애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것이었죠.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령받기도 쉽지 않은 교직을 왜 그만두느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교포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미애 씨는 확신에 차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라 동료들을 초대할 수 없어 미안하다며 청첩장 대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김미애 씨는 평소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똑 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보다는 응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씨는 출국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목걸이와 팔찌 등 비싼 귀금속을 선물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사기 어려울 거라며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했죠. 여동생과는 함께 쇼핑을 하며 미국에서 필요할 옷과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비싸다며 미리 장만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새 출발을 위해 금을 팔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김미애 씨의 결정은 진지해 보였고 가족들도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늘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교사로서의 삶에 만족해하던 그녀가 이런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만났다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2005년 2월 19일 오전 10시, 드디어 김미애 씨의 출국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가지 못했지만 그녀가 무사히 출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김미애 씨의 목소리가 밝고 기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가족들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미애 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것이라고 여겼죠. 시차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할 테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족에게 안부 인사 한 통 없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김미애 씨가 미국으로 떠난 지 7개월 만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어머니의 집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발신인은 김미애였습니다. 편지는 분명히 그녀가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필체도 그녀의 것 같았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죠. 뉴욕의 변호사 사무실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LA의 2층 집도 장만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연락하기 어렵다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동생만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편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뉴욕이 아닌 충남 아산 우체국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발견한 소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는 언니가 보낸 편지가 아산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편지의 내용을 다시 살펴봤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필체도 김미애 씨의 것과 비슷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국내에서 발송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만큼이나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김미애 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언니가 집 근처 매장에 김치냉장고를 사두었으니 찾아가라는 말을 전하더군요. 여동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언니가 왜 갑자기 김치냉장고를 사두었다는 건지, 그리고 왜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발신이 제한된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김미애 씨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카드 연체 독촉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무려 2,8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에 간 김미애 씨가 어떻게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카드 사용 상식이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김미애 씨가 미국으로 떠난 이후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용된 신용카드는 모두 8장이나 되었습니다. 김미애 씨 명의로 된 카드들이 국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들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미애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김미애 씨의 출국 기록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5년 2월 19일 김미애 씨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 그날에 출국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커녕 그 어느 나라로도 출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었던 도착 확인 전화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건 것일까요? 경찰은 김미애 씨의 휴대폰 사용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2월 19일 이후로는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을 기점으로 김미애 씨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미애 씨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그녀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해 서류 5차례에 걸쳐 2,37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누군가 김미애 씨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미애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경찰은 금융거래 기록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카드 사용 패턴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김미애 씨가 살았던 천안과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카드로 금을 130여 돈이나 구매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3회에 걸쳐서 말입니다. 경찰은 금을 구매한 업체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은행 사장은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선물용으로 무엇이 좋겠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성금을 매우 좋아한다며 금 구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조건이 있었죠.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면 뇌물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혼자의 카드라고 하며 김미애 씨 명의의 여러 장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금은행 사장은 1,300만 원어치의 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차에 있는 여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혼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김미애 씨 실종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차량이 천안의 한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 근처에 김미애 씨 통장에서 현금이 자주 인출되던 현금 자동 지급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김미애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은 김미애 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여성이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양시아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시아 씨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양시아 씨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김미애 씨 역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며 사라졌거든요. 경찰은 즉시 양시아 씨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양시아 씨 역시 중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미애 씨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해외로 간다고 하며 사라졌지만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 실종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여성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시아 씨의 친오빠 결혼식 사진에서 신부로 나온 여성이 바로 김미애 씨였던 것입니다. 김미애 씨는 양시아 씨의 친오빠와 결혼했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즉, 김미애 씨와 양시아 씨는 한때 고부 사이였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였죠. 그렇다면 이 두 여성을 모두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의 공통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자의 존재가 부각되었습니다. 김미애 씨의 전 남편이자 양시아 씨의 친오빠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강상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강상돈은 김미애 씨보다 11살 연상으로 천안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김미애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강상돈은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과 김미애 씨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미애 씨가 미국에서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9,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미애 씨가 돈이 급하다고 하자 강상돈은 차라도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과 소유권 관련 서류, 그리고 차량을 인계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2005년 초 그렇게 차량을 인계받은 후로는 김미애 씨와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상돈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경찰은 김미애 씨의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미애 씨가 출국한다고 말했던 2월 19일 이전, 그녀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바로 강상돈이었던 것입니다. 강상돈은 김미애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통화 기록은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김미애 씨가 살던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위성 TV 해지 신청 녹음 기록이었습니다. 녹음 기록에는 한 남자가 대리인 신분으로 위성 TV 해지를 신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강상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씨가 미국으로 떠났다면 왜 강상돈이 대리인으로 그녀의 집 위성 TV를 해지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양시아 씨와 관련된 정황들이었습니다. 양시아 씨가 중국으로 떠난다며 모습을 감춘 지 5개월 후 그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시아 씨 본인이 아닌 한 노부인이 그녀의 대리인으로 나타나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2,300여 원에 달하는 전세 계약금이 양시아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시 그 노부인의 통장으로 재입금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노부인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상돈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강상돈의 어머니가 양시아 씨를 대신해 전세금을 찾아간 것이죠. 이제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상돈은 김미애 씨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고 그녀의 집 위성 TV를 해지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양시아 씨의 전세금까지 찾아갔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급진전되는 듯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상돈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입니다. 강상돈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등 재산 일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심지어 은퇴 비자까지 받아서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강상돈의 도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수사를 진행했다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강상돈은 필리핀의 교육도시 일로일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강상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닐라 총영사관에서도 그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강상돈은 경찰이 올 것을 미리 예상했는지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강상돈의 도피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며 은신처를 확보했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은퇴 비자까지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이 도피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무고하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 도피했을까요? 더욱이 그의 도피 시점은 경찰 수사가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강상돈의 도피에는 경찰 수사의 허점도 한몫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강상돈에 대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미애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고 금 구매 업체에서 그의 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단순한 명예 도용 사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강상돈은 여유롭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도피할 준비를 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사의 연속성도 끊어졌습니다. 김미애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2006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상돈은 차근차근 도피 계획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 강상돈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필리핀 당국과 협력하여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상돈은 이미 일로일로에서도 모습을 감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강상돈과 두 실종 여성 사이의 관계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강상돈은 김미애 씨의 전 남편이자 양시아 씨의 친오빠를 통해 두 여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미애 씨는 미국으로 결혼을 위해 간다고 했고 양시아 씨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명의의 금융거래만 계속되었죠.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두 여성의 실종 시기였습니다. 김미애 씨가 먼저 사라지고 그 후 양시아 씨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 명씩 차례대로 타겟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의 동기에 대해서도 추론해 보았습니다. 김미애 씨의 경우 그가 빌려준 9,200만 원의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까지 저지를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양시아 씨의 경우는 더욱 불분명했습니다. 그녀와 강상돈 사이에 특별한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녀의 전세금 2,300만 원을 강상돈의 어머니가 찾아간 것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혹시 강상돈이 두 여성의 재산을 노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직까지 그의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두 여성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상돈이 그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아니면 정말로 살해한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황상 두 여성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06년 말 경찰은 강상돈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언젠가 그가 잡힐 날이 올까요? 강상돈의 공개 수배 이후 한국 경찰과 필리핀 당국 간의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상돈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숨을 곳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상돈은 이미 현지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은퇴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현지에서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의 감시망에 쉽게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강상돈의 과거 행적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두 여성의 실종과 관련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김미애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금을 구매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 구매는 매우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금은 현금화가 쉽고 추적이 어려운 자산입니다. 강상돈이 1,300만 원어치의 금을 구매한 것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미애 씨의 집, 위성TV 해지와 양시아 씨의 전세금 인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성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강상돈이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강상돈의 도피 과정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자신에게 집중되기 전부터 이미 필리핀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필리핀을 오가며 현지 상황을 파악했고 가족들이 정착할 곳도 미리 물색해 두었습니다. 이런 치밀함은 강상돈이 범행 당시부터 도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탈출로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두 여성의 가족들이 여전히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애 씨의 어머니는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시아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여성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강상돈이 그들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두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강상돈이 운영하던 식당 주변과 그가 자주 다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상돈의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두 여성과 각각 금전적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그가 처음부터 두 여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동기는 강상돈을 직접 체포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 있는 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2008년이 지나도 강상돈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필리핀 현지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오보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강상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수배령이 발령되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필리핀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지만 넓은 영토와 복잡한 지형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강상돈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강상돈이 필리핀으로 도피할 때 가져간 자금의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기타 재산을 모두 처분한 돈에 김미애 씨와 양시아 씨로부터 빼돌린 돈까지 합치면 당분간 숨어 지낼 만큼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한 편이어서 그가 가져간 돈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면 더욱 오래 숨어 지낼 수 있었겠죠.
한편 한국에서는 두 여성의 실종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연쇄 실종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두 여성 모두 해외로 간다고 하며 사라졌다가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강상돈에 대한 제보도 간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를 봤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인 신고였고 실제로 강상돈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이 신분을 바꿔 숨어 지내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돈만 있으면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두 여성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김미애 씨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간혹 딸을 닮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곤 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양시아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딸이 누나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상돈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가 영원히 숨어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필리핀에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의 중요성과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상돈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그의 도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강상돈의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미애 씨와 양시아 씨가 사라진 지도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두 여성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강상돈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필리핀 세부에서, 2015년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2018년 베트남에서 그를 봤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이 확인한 결과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상돈의 모습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공개 수배 당시 50대였던 그가 이제는 70대가 되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고 의도적으로 변장을 했다면 더욱 알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놓쳤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조 체계도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서 강상돈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여성의 시신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김미애 씨의 어머니는 이미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태까지 버텨오셨지만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양시아 씨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그들의 편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수사의 미흡함,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의 부족,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한계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상돈이 정말 두 여성을 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들을 어딘가에 감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여성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강상돈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가 가족들과 함께 도피했다는 점을 보면 그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강상돈의 가족들 중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털어놓을 날이 올까요? 아니면 강상돈 본인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자백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일들은 종종 다른 사건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사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위성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언젠가 강상돈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미애 씨와 양시아 씨,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과연 강상돈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여성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